토트넘에게 아주 중요한 보데글림트와의 유로파리그 4강 1차전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도 손흥민 선수가 훈련에 복귀를 못한 것으로 보여요. 일단 토트넘의 홈페이지에 트레이닝 사진과 트레이닝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봐도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훈련 과정에 보이질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통 이렇게 훈련할 때 언뜻 비춰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아예 나오지를 않았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손흥민 선수가 실외 훈련이 아니라 실내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난 주에는 포스테콜루 감독이 그라운드를 밟기 시작했다. 였는데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휴식을 주어야 되는 부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나왔던 경기가 이제 꽤 됐어요.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경기가 4월 11일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울버햄튼, 프랑크푸르트와의 2차전, 노팅엄 포레스트, 리버풀 이 4경기를 연달아 안 나왔죠. 그리고 이제 5월 2일에 보데글림트를 만나는 건데 현재 손흥민 선수가 빠져있는 기간이 5월 2일에 경기에 나온다면 4월 11일 이후에 3주 만에 복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3주 정도 쉰 다음에 복귀를 할 때는 바로 선발로 나오는 것보다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벤치에서 출발할 때가 많죠. 컨디션이라던가 경기 감각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그 보데글림트와의 1차전에 나온다고 했다면 리버풀전 정도에는 벤치에 앉아있다가 그라운드를 밟는 이런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현재까지 훈련에도 보이지 않고 지난 리버풀전도 아예 명단에서 빠졌다면 이번 보데글림트와의 1차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손흥민 선수가 아예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보데글림트보다 유리한 건 어떤 거냐면 보데글림트가 주전 멤버가 다수 빠집니다. 어떻게 빠지냐면 지금 지난 경기에 경고를 받은 선수가 있어요. 근데 경고를 받은 선수 중에서 미드필더의 예베른 1명 그리고 베르그 이 2명의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있는 헤르메르센도 이 선수가 이제 주전급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발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교체로 나오는 준주전급 선수인데 이 선수는 아예 지난 경기에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해서 이 선수도 못 나와요. 그래서 경고 누적으로 3명의 주전급 선수가 못 나오고요. 여기에 더해서 수비 라인에 있는 뷰르트푸트 그리고 블룸버그 이 2명의 선수는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데글림트는 일단 선발 명단 중에서 퇴장으로 3명이 빠지고요. 부상으로 2명이 빠집니다. 주축 선수 5명이 보데글림트는 빠지게 됐어요. 물론 이제 부상을 당했던 2명의 선수가 복귀할 가능성도 있지만 복귀를 못한다면 사실은 5명이나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주전끼리 경기를 해도 토트넘이 스쿼드적인 측면에서는 보데글림트보다는 우위로 평가를 받으니까 스쿼드가 훨씬 더 좋은 토트넘이 보데글림트는 부상을 5명이나 당했다 라고 한다면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훨씬 더 이번 홈 경기에서 확실하게 보데글림트를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 보데글림트가 주전 멤버에 대한 베스트 11이 되게 명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보데글림트가 유로파리그를 최근에 8강전, 16강전 이 경기들을 하면서도 보데글림트가 똑같은 선발 라인업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라치오와의 경기, 이 경기의 선발 라인업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거의 베스트 11이 똑같아요. 근데 이 똑같은 베스트 11이라는 것은 그만큼 1군과 2군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팀 내에서도. 그런데 지금 현재 선발 라인업에서도 1명, 2명, 3명, 4명 이 4명의 선수가 빠진다는 거니까 징계로 2명, 부상으로 2명 이 4명의 선수가 빠져버리면 확실히 이 보데글림트가 본인들의 스타일의 축구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데글림트가 토트넘 원정에 와서는 아마도 거의 전원 수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애초에 보데글림트는 이렇게 원정 경기에서는 약하고요. 본인들의 홈 경기에서는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보데글림트가 뭐 인조구장이기 때문에 원정을 오는 팀들이 어려움을 겪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라치오와의 유로파리그 8강전 홈에서는 이기고 원정에선 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올림피아코스와의 유로파리그 16강전 홈에서는 이기고 원정에서 졌습니다. 트벤테와의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홈에서는 이기고 원정에선 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로파리그를 하기 전에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도 즈베즈다와의 경기에서 홈에서는 이겼는데 원정에선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데글림트가 이런 토너먼트를 치를 때마다 원정에서는 최대한 수비를 하면서 적은 실점을 하면서 끝내고 홈에서는 본인들이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 홈에서 승리를 하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해야 되는 건 이번 경기에서 홈 경기이기도 하고 보데글림트가 주전 멤버가 4명 이상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이번 토트넘이 1차전에서 가져가야 되는 결과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데글림트가 부상자가 많고 그리고 이제 퇴장을 당해서 징계를 받은 선수들도 있으니까 아마 본인들이 원정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이번 경기는 말 그대로 10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4-3-3 형태에서 확실하게 내려앉아서 그냥 밀집 수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 밀집 수비를 할 때 토트넘이 풀어가는 것에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이 밀집 수비를 풀어갈 때 기본적으로는 좌우 측면에서의 공격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어떤 식이냐?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 걸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 방법 자체가 되게 단순해요. 좌우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밀집 수비를 더 안쪽으로 끌어당겨요. 더 안쪽으로. 그러면서 수비가 안쪽에 촘촘하게 몰리면 몰리는 순간 측면에 넓은 공간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 선수가 끌려 나오면 요 수비수 간의 간격이 더욱더 멀어집니다. 그러면 손흥민이 측면에서 볼을 받아서 뛰어나가는 우도기, 메디슨, 솔랑키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를 보내주면서 여기서 이제 수비를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들을 애초에 토트넘이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 손흥민이 얼마나 수비를 끌어당겨 놓은 다음에 패스를 잘 찔러주느냐, 이게 토트넘이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 손흥민이 못 나오게 된다면 마티스텔이 아마 저 역할을 할 건데, 마티스텔은 최근에 손흥민 선수 대신에 선발로 나올 때마다 저 플레이가 마티스텔의 잘하는 플레이가 아니라는 게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죠. 마티스텔은 이제 연계 플레이보다 침투를 하거나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슈팅을 하는 이런 것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지, 아직 어른 선수이긴 하지만 마티스텔은 수비를 끌어내고 패스하는 이런 스타일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올 때 마티스텔의 플레이를 보면 그냥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마티스텔한테 손흥민의 역할을 그냥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티스텔이 아마 이 보데글림트전에 선발로 나오게 된다면 가뜩이나 이 좁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걸 토트넘이 어려워하는데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이 손흥민이 아니라 마티스텔이다. 그리고 패스를 공급하는 것을 마티스텔이 한다 라고 한다면 이번 이 보데글림트전에 수비를 무너뜨리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어떤 거냐면 이게 토트넘이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 방법인데, 이 장면도 보시면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존슨, 두 명의 선수가 가장 넓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요. 그러면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메디슨, 솔랑키, 그리고 포로, 요 세 명의 선수가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갈 때 끌려 나가는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손흥민의 역할 자체가 수비를 끌어당겨서 밀집 수비를 분산시키는 미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냈을 때 공간이 생기니까 메디슨이 약간 내려오면서 수비를 또 유인하고, 이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솔랑키가 뜁니다. 그러면 솔랑키가 뛰어나갈 때 패스의 길을 손흥민이 보면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솔랑키가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손흥민의 패스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솔랑키가 수비를 끌고 나가니까 솔랑키가 수비를 끌고 나가는 순간 뒤에 있었던 메디슨이 다시 침투, 그리고 메디슨에게 패스를 주면 일단 가운데에 선수가 없으니까 반대편에서 포로가 침투, 여기서 메디슨이 받아서 포로에게, 포로가 여기서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이제 패턴이 전형적인 토트넘이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패턴입니다. 수비를 측면에서 끌어내고 공간으로 뛰면 패스. 근데 이거를 이제 손흥민이 없을 때 과연 잘 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물론 프랑크푸르트전 2차전을 토트넘이 승리하긴 했지만 2차전에서 수비를 무너뜨리는 패턴이 잘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도 뭔가 토트넘이 약간 불안한 면모는 존재한다. 그리고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이 보데글림트의 쿠누투센 감독을 만난 적이 있어요. 셀틱 시절에 컨퍼런스 리그에서 셀틱과
보데글림트가 만났었습니다. 21-22 시즌에. 그런데 홈에서도 셀틱이 졌고요. 원정 가서도 졌어요. 이 두 경기를 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원정에서는 보데글림트가 수비적으로 하다가 수비를 셀틱이 못 풀어내니까 보데글림트가 역습하면서 이기고, 홈에서는 셀틱도 올라오는데 보데글림트도 그래도 적극적으로 올라오면서 오히려 셀틱의 뒷공간을 노리고 거기서 득점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쿠누트센 감독은 보데글림트에서 안 바뀌었거든요. 여전히 보데글림트의 감독이에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이 쿠누트센 감독이 팀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에서 토트넘으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이 셀틱과 보데글림트의 경기를 봤을 때도 토트넘이 홈에서 이 밀집 수비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보데글림트의 역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보데글림트가 역습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역습을 하냐면, 아무래도 이 보데글림트의 이 선수 면면이 피지컬이 좋은 편이잖아요. 이 선수들의 아무래도 노르웨이 팀이다 보니까 키가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크로스를 올릴 때 기본적으로 박스 안에 선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보데글림트의 역습을 보면 역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하우게 선수가 시작이거든요. 하우게 선수가 그래도 볼을 가장 잘 다루고 볼을 전진시킬 수 있는 드리블러예요. 그래서 하우게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보데글림트에 있지만 이 선수가 세리아 무대도 다녀왔었죠. 이 선수의 커리어를 보면 보데글림트에 있다가 보데글림트에서 굉장히 잘해서 AC 밀란에 갔고, AC 밀란에서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다시 보데글림트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도 기본적으로는 보데글림트에서 눈에 띄는 선수였기 때문에 세리아나 분데스리가의 빅리그에도 진출을 한번 했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역습을 하게 되면 보데글림트는 일단 하우게부터 시작. 그래서 하우게가 볼을 가지고 아마 전진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달려나가기 시작하는데 하우게가 접고 들어올 때 재밌는 포인트,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풀백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중앙으로 쏠리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오히려 측면을 넓게 사용하면서 반대편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측면 공격수가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풀백, 최전방 공격수, 반대편에서 패스를 넘겨줬던 하우게, 반대편에 있는 풀백 혹은 미드필더 한 명까지 이렇게 박스 안으로 순간적으로 숫자를 엄청 늘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가거든요. 특히나 두 명의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박스 안에서 싸워줘요. 그러니까 이게 보데글림트 자체가 아무래도 본인들의 이 체격 조건을 활용해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빠르게 측면으로 보낸 다음에 크로스를 올리는 이런 스타일인데, 토트넘이 또 최근에는 저런 크로스의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여주기도 하죠. 이 장면 보면 순간적으로 측면 공격수가 넓게 퍼져 있고요. 오히려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박스 안으로 굉장히 많은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선수가 많아지게끔 만드는 것이 보데글림트의 전략이다. 다른 장면도 보시면 풀백이 오히려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 측면 공격수는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측면 공격수에게 패스, 그리고 측면 공격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아서 크로스를 올리는데 최전방 공격수, 미드필더 2명,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는 측면 공격수, 여기서 이제 제공권 싸움을 붙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반대편에서 달려들던 하우게가 머리에 맞추는 장면, 이런 것들 보면 확실히 보데글림트가 아주 본인들이 원하는 패턴, 측면으로 보내고 거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이런 이제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역습도 토트넘이 어느 정도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경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수를 잘 막아야 돼요. 하우게. 이 하우게 선수가 AC 밀란으로 이적했을 당시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간 거라 하우게가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이 장면도 접고 들어옵니다.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반대편으로 패스, 그러면서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는 선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패스를 받아서 다시 크로스,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데글림트가 아무래도 뭐 라치오를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팀인데, 분명히 스쿼드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그런 팀인데도 불구하고 보데글림트가 밀집 수비를 펼친다는 거, 그리고 역습을 할 때 측면으로 보낸 다음에 크로스를 올리고 거기서 체격 조건을 활용해서 제공권 싸움, 이건데 이 제공권 싸움에 토트넘이 수비를 할 때 그렇게까지 뛰어난 박스 안에서의 경험 능력을 요즘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위험 요소가 될 만하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밀집 수비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아마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홈 경기를, 심지어 보데글림트는 5명이 주전급에서 못 나오는데 이 홈 경기를 못 잡으면 홈에서 아주 강한 이 보데글림트 원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보데글림트 원정이 너무나도 불안해지고 위험에 빠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1차전을 무조건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